여기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촉만 봤던 신경외과 의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환자복을 입은 채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지옥 같은 레지던트 생활 6년 차. 딱 1년만 더 버티면 그토록 원하던 인생이 눈앞에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수술복이 아니라 자신이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AI가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 얼굴을 보이면서 책을 읽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숨결이 바람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드릴 때는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옆에선 아내 루시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곧 담당의인 에마가 들어와 MRI 사진을 건넵니다. 의사였던 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루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이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삶의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목자의 자격을 반납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걸 계획했고 그 계획은 이제 막 현실이 되려는 참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면서 나를 몰아붙이던 그 의무가 사라지자 나 자신이 어느새 병약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마침내 죽음과 대면했지만 아직 죽음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의 부모는 인도에서 사랑의 도피 끝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교육에 열정적인 분이셨죠. 그들이 살던 지역은 대학 진학률 0%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왕복 160km 거리의 학교로 아이들을 매일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하버드와 스탠퍼드를 가게 된 건 그 덕분이었죠. 형제들은 모두 의사가 되었고 그는 문학과 철학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을 자주 생각했고 결국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의사라면 그게 내 길이다. 그렇게 힘든 레지던트 생활을 6년 차까지 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암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의사는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넓게 잡아서 시한을 주게 됩니다. 폴 역시도 담당이인 에마에게 그 시한을 물어보죠. 하지만 에마는 그건 절대 말해줄 수 없고 대신 다시 신경외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합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은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좌절하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살거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든 불태우며 살거나. 그는 전자였습니다. 환자들의 암을 치료하고 뇌를 수술하던 본인이 그런 상태에 놓이자 지금까지 자신이 돌봐왔던 수많은 환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지던트로 입사하게 되면 처음엔 서류 정리만 하게 되는데 그는 이 일이 익숙해질 때쯤 한 노인을 첫 환자로 맡게 됩니다. 아무런 신호가 없었는데 수술 직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날 이후 그는 서류를 더 꼼꼼히 훑어보고 서류조차 환자처럼 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면서 늘 시간이 모자랐고 밤샘이 일상적이라 눈은 침침해져서 눈물이 나고 머리는 두통으로 욱신거렸습니다.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15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석에서 졸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죽음을 뒤쫓아 붙잡고 그 정체를 드러낸 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경외과는 뇌와 의식만큼이나 삶과 죽음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아주 매력적인 분야였기 때문이죠. 폴은 삶과 죽음 사이의 공간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연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존재도 고양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던 생활은 자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 찰나 호출이 터졌고 사람을 살리고 있는 와중에도 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녹으면 안 되는데 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환자는 사망했고 그는 다시 돌아와 녹은 샌드위치를 다시 냉동고에 넣었다 먹고는 이에 낀 초콜릿 칩이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너무 겪다 보니 그는 죽음이 아무렇지 않게 된 거죠. 하지만 자신이 그런 위치에 처하자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전의 기억들이 몰려온 겁니다. 걱정하는 환자에게 퇴원을 밀어붙였던 일, 내가 진찰하고 기록하고 몇 가지 진단으로 깔끔하게 분리해버린 환자들의 고통,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고통의 의미들이 전부 부메랑이 되어 내게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가 그는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진찰하는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던 한 환자에게 배고프냐고 물었습니다. 환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등에 붓겠다 했죠. 아버지는 랍스터와 스테이크는 어떠냐며 병실에 있는 전화기로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바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음식이 칠면조 샌드위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건 미리 알아두세요. 그는 아버지가 환자들과 이렇게 편하게 지내며 신뢰감을 심어주는 모습에 큰 영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담당 의의인 에마가 시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지 그는 삶의 의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나는 나 자신의 죽음과 아주 가까이 대면하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동시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폴은 40년의 인생 계획을 짰었습니다. 첫 20년은 외과 의사이자 과학자로, 마지막 20년은 작가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으니까요. 담당 의인 에마는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폴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에마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원한다면 수술실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폴은 다시 시한을 물었으나 에마는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며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폴은 갑자기 예전 일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나는 한 가족에게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2년 후 아이의 부모가 나를 찾아와 아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컵케이크를 주었다. 폴은 결국 생각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 가치를 찾는 건 내게 달린 문제다. 예전에 내가 맡았던 환자들처럼 나는 죽음과 마주한 채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다시 신경외과로 돌아가 아버지처럼 환자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의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 전에 루시와 얘기하면서 항암 치료 전 멀쩡한 상태일 때 아이를 낳기 위해 정액을 얼려놓기로 합니다. 이제 그는 살려는 의지를 미친 듯이 불태웠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몸으로 재활 훈련을 받을 땐 너무 힘들었지만 38시간 동안 수술실에 서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체력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임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암세포는 점점 줄어들었고 상태도 많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정을 봐주어 하루에 수술 하나만 맞게 해주고 서류 정리는 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은 첫 수술에선 조금 피로했지만 점점 더 익숙해져 갔고 예전에 일할 때보다 더 손이 빨라져서 담당의가 오기도 전에 수술을 완료하기도 하는 등 더욱 뛰어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는 암을 극복하고 촉망받는 의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양해해준 일로 레지던트 마지막 7년 차에
담당의가 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다시 서류 작업과 많은 수술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몸은 괜찮아졌고 손도 더 빨라졌으며 이렇게 일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죠. 다시 인생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순간 다시 환자복을 입고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품고 있었고 그는 다시 시한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암이 생기기 시작해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던 겁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다시 담당이인 에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게 뭔지 찾아내야 해요. 내가 중요한 것은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었나? 아버지가 되는 것인가? 후학을 가르치는 것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것은 의사의 의무는 죽음을 늦추거나 환자에게 예전의 삶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버린 환자와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들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마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가치를 재활과 함께 책을 쓰는데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바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폴은 책을 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철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커다란 그림의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의사가 한 조각, 환자가 다른 조각, 기술자가 세 번째, 경제학자가 네 번째, 진주를 캐는 잠수부가 다섯 번째, 알코올 중독자가 여섯 번째, 유선방송 기사가 일곱 번째, 목양업자가 여덟 번째, 인도의 거지가 아홉 번째, 목사가 열 번째 조각을 보는 것이다. 인류의 지식은 한 사람 안에 담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와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 생성되며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궁극적인 진리는 이 모든 지식 위 어딘가에 있다. 한편 루시의 뱃속에서 딸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죠. 딸을 바라보며 살 날에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기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5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늘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5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점심 식사 이후에 미래를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다.